후쿠다는 일본 마세야마의 한 캐바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34세 여성이었는데 항상 같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호스티스 야소스 후코에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후쿠다 카즈코는 올해 34세인 반면 후코는 31세였습니다. 카즈코는 얼굴과 몸매 모두 후코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집애 집 구경 한번 가자 얘. 집이 그렇게 멋지다면서. 후코는 같은 업소 존속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후쿠다에게 한번 놀러 오라며 초대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뷰티크, 엘레강션, 이런 분위기 이게 다 얼마짜리야? 룸사롱 최고 인기녀인 후코는 본인의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후쿠다는 후코와 술을 잔뜩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후코, 정신 차려봐. 얘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후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후코를 방 안에 놔두고 그녀의 후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모노 허리띠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산 줄 알아? 후쿠다는 후코를 살해한 후 욕실에 있던 수건과 비닐봉지를 찢어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들기 힘들었지만 그녀의 비상계단 쪽 창고로 옮겼습니다. 후코의 안방을 뒤져 현금 13만 엔과 통장을 훔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을 해야 알아듣지. 코가 오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술을 한잔 했는데 그년이 내 과거를 가지고 협박하는 반. 협박해서 어쨌는데? 거실에서 살짝 밀쳤는데 쓰러지면서 그냥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어쩜 좋아.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바로 갈 테니까. 남편은 후쿠다가 힘들어할 모습을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시신은 어디 있어? 망연자실해 있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집안을 두리번거리던 남편은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여보,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한데? 사고로 죽은 거 맞아? 후쿠다는 남편이 자수하라며 설득을 하자 본인이 감옥에 가면 누가 아이들을 키울 것이냐며 야, 내가 감옥에 가면 애는 누가 키울 건데? 말해봐. 누가 애를 키울 거냐고. 잔말 말고 그쪽 머리나 들어. 남편은 본인도 모르게 후코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세야마에서 20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산속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후쿠다는 후코의 집에 있던 고급 가구와 가재도구 330여 개를 본인 집과 친척 집으로 옮겼습니다. 얼마 후 후코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웃 주민들이 제보한 근거를 바탕으로 후코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후쿠다가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게서 전화가 오자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짐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아이들과 남편 모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후쿠다를 소환해 조사하려 방문했는데 후쿠다는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남편을 조사하던 경찰은 저는 진짜 몰라요. 그냥 와이프가 후코를 밀치는 바람에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산속에 묻는 것만 도와줬다고요. 남편은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먼 곳으로 도망간 후쿠다는 이시카와현 접대부로 취직해 신분을 숨기고 다시 술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츠야마 경찰서는 범인의 사진이 전부된 수배 전단지를 전국 경찰서에 공유하며 범인 후쿠다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형수술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후쿠다는 더 이상 살인범 후쿠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수배 전단지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본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자 생활에 자신감이 생긴 후쿠다는 교토의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혼자 왔어? 해봐. あんなことも歌の言うのか。つけろ。つけろ。 노래를 멈추고 다가오던 그녀는 오지산の 신발놈 ですね. 오빠가 참아. 何これ。バカ野郎。 후쿠다를 지켜보던 술집 사장은 성실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단골 손님에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어쩌다 이혼하신 거예요? 상처가 있으신가? 전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구타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요.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하고 도망 나왔어요. 야이씨, 저런 때려 죽일 놈 있나. 이렇게 연약한 여자를 어디 때릴 곳 있다고. 그녀는 아무도 몰래 인근 도시 공중전화를 이용해 고향집에 전화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경찰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또다시 도망갔습니다. 이라샤이마세. 1985년 6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화가자점에서 젊은 남성과 다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성형했고 그렇게 얼굴은 수차례 바뀌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화가자점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고향에 있는 아들을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 조카가 화가자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는데. 아들을 조카라고 속이고 화가자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함께 생활하자며 내연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후쿠다는 아들과 4년 만에 재회하며 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동거하며 살 수 없다며 결혼식을 올리자는 그는 자기야, 우리 이렇게 지낸 지도 상당히 됐으니까 혼인신고하고 부부로 살자. 미쳤어? 나는 그냥 이렇게 자기하고 즐기며 사는 게 좋아. 그냥 엔조이로 롱타임 하자고. 사실 후쿠다는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말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연남은 목욕탕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닮았는데.
어디서 봤더라? 내연남은 온천 벽에 붙어있는 수배자 목록 전단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후쿠다! 1988년 2월 내연남은 몇 년을 같이 지낸 그녀가 살인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연락을 받고 화가저점으로 출동했습니다. 후쿠다가 이웃집 장례식에 참석해 있으니 장례식장에서 검거하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녀를 잡기 위해 조심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낯선 사람들이 사진을 대조해 보는 것을 지켜보던 후쿠다는 저놈들은 뭐지? 뭔데 여자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거야? 정신없이 장례식장 일을 도와주던 그녀는 경찰? 후쿠다는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고 쓰레기를 버리는 척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고 왔던 자전거에 올라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경찰은 또다시 허탕을 치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놓친 범인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전국 뉴스에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시가와에서 도망친 그녀는 나고야 러브 모텔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다른 곳에 일자리가 생겨서 죄송해요. 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머물지 않는 치밀함으로 1996년까지 검거되지 않으며 숨어 지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몇 개월 남지 않자 현상금을 4천만 엔으로 올리며 전국에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기 경찰서죠. 어제 방송에서 봤던 수배범하고 비슷한 여성이 우리 집 단골이거든요. 경찰은 그녀가 머물렀다는 분식집으로 방문해 그녀가 만졌다는 컵과 맥주병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그녀와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설마 했지만 그녀가 다시 분식집을 방문할 거라 확신하고 주위에서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이번에도 그녀가 눈치채고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루 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때 반장님, 저기 잡아! 1997년 7월 29일 5,459일 동안 도망다녔던 그녀는 공소시효 만료 11시간을 남기고 검거되었습니다. 1999년 5월 31일 마츠야마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10일 교도소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와카야마 시내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으나 뇌출혈로 57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구어보안 부부는 중국 상해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수저우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구어보안은 올해 72세로 부인 장진주 68세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노년이 되어서도 모아둔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부부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딸 문제였습니다. 궈보아는 딸 궈팡이 유치원을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돈벌이를 위해 상해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교육을 맡기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다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애를 낳지 말라는 거야 뭐야? 나 어렸을 때는 내팽개치고 돈 벌러 다니면서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애를 낳고 산다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지. 궈팡의 부모는 어린 딸이 직업도 없는 어린 남편과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장인과 장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2, 3일마다 한 번씩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낳은 자식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키우겠습니다. 장모는 능력 없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매일 본인들을 찾아와 돌봐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를 자주 찾아봐주는 것은 고마운데 뭔가 벌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팡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니 자네가 신경 좀 써주게. 그 뒤로도 사위는 본인 집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처갓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장인 장모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딸 곱팡의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딸은 울며 불며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이, 글쎄 장서방이 나보고 정신 못 차린 철없는 것이라고 구박을 주잖아. 지만 사회생활에? 나도 안 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니? 참아야지. 나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죽어도 저런 놈하고는 못 살아. 얼마 후 곱팡은 아이를 낳자마자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이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좋지 않았던 부인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처갓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장모님, 비록 이혼은 했지만 외로우실 텐데 가끔 손주 한 번씩 데리고 오겠습니다. 장모는 딸 몰래 사위 집에 있는 손주를 보고 오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사위가 방문할 때마다 장모는 사위를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돌아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아이씨, 뭐야? 사위는 장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위는 처갓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이게 무슨 냄새야? 사위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려있는 안방문을 들여다봤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장인과 장모는 침대 위에 살해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항저우 수안 택지개발지구인데요.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2009년 7월 20일 항저우 경찰서에 살인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살해당한 궈보안 부부의 집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으나 외부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품도 그대로 있고 외부인 지문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저 혹시 사위분 어제 어디에 계셨어요? 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방 아니면 주방이면 온통 사위분 지문뿐이라서요. 뭐 오해가 있으셨다면 미안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댁에 자주 방문했어요. 어허이, 그런데 외부 CCTV를 보니까 그날 저녁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가시던데요. 그냥 음식 드실 것 좀 사왔어요. 아, 그것도 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서로 같이 가서 좀 더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경찰은 사위를 현장에서 연행해 조사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알리바이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사위를 조사할수록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알리바이가 확실해지자 난감해졌습니다. 반장님, 이거 아무래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사위는 주 3회 정도 항상 처갓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거나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 그럼 이거 뭐야? 도둑놈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그럼 누가 또 있나?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20대라 그리고 힘을 아무리 해본다고 해도 아버지를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딸이 칼로 찌르려고 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에이, 그럼 뭐 어쩌자는 건데? 일단 조금 있으면 과수대에서 부검 결과가 나오니까요.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부검 결과 두 도인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고보은의 딸 고팡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팡은 남편과 이혼 후 너무 외로웠습니다. 맥주회사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매일 고되고 힘든 일 때문에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PC방에서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니마 반가. 외로움을 이겨보려 시작한 채팅에서 어느새 한 남성과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남성 장원아는 고팡보다 4살 연하였지만 고민이 많은 본인 말을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에 반해 절대로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이 들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 행복하면 되지.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용기 내. 우리 둘 다 한 번씩 이혼한 경험이 있으니까 2번 다시는 똑같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기로 해. 사랑해. 그리고 영원히 당신하고 함께 할게. 그만해.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자기 없었으면 나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조그만 광고업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은행과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며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갚는다고요. 아, 뭐 그게 얼마나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일하는 중이니까 다시 전화하지 말아요. 또 돈 때문이야? 그놈들이 찾아온대?
정말 그놈의 눈 지긋지긋하다. 고팡,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나 때문에 너까지 불행해질 수는 없어.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이쯤에서 다른 좋은 사람 만나.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 맹세한 거 잊었어? 잊었냐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한번 마련해 볼게. 남자친구는 괴로워하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고팡은 그렇게 집을 나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달려서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미치겠네. 우리 자기 불쌍해서 어떡해. 방바닥에 주저앉은 고팡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팡은 벌떡 일어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돈 있으면 돈 좀 줘봐. 급하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얘는 맨날 돈이래.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집 있잖아, 집. 집값 엄청 올랐더구만. 뭐? 얘가 미쳤어. 이게 하다 집을 팔려고? 그래, 집 팔았다 치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급하다고. 고팡은 부모가 본의 뜻을 들어주지 않자 약국에서 다량의 수면제와 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을 차리던 중 고팡은 곱게 갈아 놓은 수면제 가루를 밥통을 열고 골고루 뿌렸습니다. 탕아, 거기서 뭐하니? 고팡은 깜짝 놀라며 하던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와서 생선 튀기는 것 좀 보고 있어.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고팡은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밥통에 밥을 약과 함께 골고루 섞어 두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아버지는 여보, 이거 밥맛이 왜 이래? 식사를 마친 부모님은 나른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안방 침대에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채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고팡은 준비해둔 칼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 죽어서 유산으로 나한테 남겨주나 살아서 나한테 넘겨주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당신들 때문에 그동안 우리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고팡은 손에 들고 있던 차가운 칼을 힘껏 쥐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부모님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고팡은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시세가 많이 오른 이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후 곧바로 팔아 돈 문제로 고생하는 남자친구에게 모두 준 뒤 행복해야 할 남자친구의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겠지?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알면 나의 사랑을 받아줄 거야. 방해 전 남편의 신고로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부모님 집에 도착한 고팡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고팡은 부모님의 살해 현장을 보고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은 그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녀와
새로운 남자친구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최근 남자친구의 광고점이 어려워 돈 문제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팡의 남자친구 장치를 조사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왜 여자친구 부모님 댁에 들어간 겁니까? 제가요? 제가 어딜요?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적도 없고 얼굴도 뵌 적이 없습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 어디 있었어요? 그날 저는 와이프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뭐요? 와이프라니? 고팡 씨가 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얼마 전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었는데요. 제가 힘들게 생활하는 걸 알고 다시 합치자고 해서 2달 전에 재혼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면 와이프 보고 결혼 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설명을 듣고 장 씨의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 2달 전 재혼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었던 경찰은 장 씨를 풀어주고 사망한 고부한의 딸 고팡의 단독 범행으로 확신하고 그녀를 집중적으로 취조했습니다. 이거 정말이시더군요. 미안합니다. 당신 남자친구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서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남자친구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남자친구는 부인과 재혼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서 귀가 조치했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혼하다니요? 제 남자친구가요? 네, 조금 전에 부인분하고 다녀가셨습니다. 고팡은 남자친구가 전 부인과 재혼했다는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모를 살해한 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까지 죽여가며 사랑을 구걸했는데 전 부인과 재혼했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팡은 남자친구가 본인을 버리고 전처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범행을 후회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고팡의 쪽지문으로 범행이 발각되며 2009년 12월 27일 수저우 법원은 고팡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3년 12월 4일) 저녁 대만의 타이중시 케이시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신지즈는 남동생 시쿤즈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던 중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지즈는 식사를 멈추고 전화벨이 울리는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그래. 알았어. 정말 고마워. 얘네 잊지 않을게. 동생 쿤즈는 조금 전 식사까지만 해도 얼굴빛이 좋지 않았던 누나가 전화를 받고 나서 웃고 들어오자 통화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누나, 누가 보험 들어준다? 동생은 신나 있는 누나가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구냐니까. 누나 요즘 실적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엄청 창피당했다면서. 아니야.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 고객이 지금 오라고 하니까 먼저 일어날게. 진즈는 동생과 식사하던 중 급하게 고객과 약속한 장소로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누나 혼자 고객을 만나는 것이 동생으로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군지만 말해줘봐. 오토바이 상점 시퀀스. 누나는 식당을 나와 식당 앞에 주차해둔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고객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누나를 바라보며 동생은 아이씨, 아이 그 자식하고는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데. 아이 거기 안 갔으면 좋겠는데. 2013년 12월 8일 보험회사 직원들은 월요일이라서 주간 계획을 발표하고 신상품 설명을 듣기 위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스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지는 출근을 안 한 거야? 누가 진지 본 사람 있나? 같은 직장 남자친구는 진지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녀의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오늘 진지가 출근을 안 해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요. 어머니는 딸이 가끔 일이 바쁘거나 피곤할 때면 남동생 집에서 며칠씩 자고 오기도 하니까 남동생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 군주 집에서 잤나 보네요. 괜히 걱정했네요. 제가 바로 전화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남동생 군주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그날 저녁 11시쯤 누나가 보험 가입을 해준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그날 들어오지 않아 엄마 집에 가서 잤나 보다 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날 저녁 누나가 만나기로 했다는 고객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씨, 그 오토바이 상점? 두 사람은 진지가 방문했다는 오토바이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나의 흔적이 있을까 하며 인근 주위를 둘러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상점으로부터 채 200m도 되지 않은 곳에 누나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다면 그날 저녁 누나가 오토바이 상점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토바이 상점 앞에 도착해 상점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상점은 총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은 수리점으로 사용 중이었고 2층과 3층은 물품 보관과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점으로 들어가 계세요? 계세요?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오토바이 찾으시는 상품이라도 있으신가요? 저 혹시 어제 진지라고 보험회사 다니는 저희 누나가 여기 방문하지 않았나요? 아, 진지요? 제가 그날 저녁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계약하자고 전화했는데요. 저는 진지한테 그렇게 전화하고 문 닫고 술 마시러 나갔어요. 남동생은 진호가 성역게 대답해주자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마주보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무시하며 하던 일을 하면서 대꾸해주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전화해 잠시 이곳으로 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고 세 사람은 아저씨! 그럼 우리 저 상점도 둘러봐도 될까요? 뭐요? 이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네. 여기 뭐가 있다고 뒤진다는 거예요? 사장님 오시면 나 쫓겨나. 다 당장 나가. 세 사람은 진호흡 만류에도 1층부터 3층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루 종일 뒤져봤으나 어느 곳에서도 진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은 판매할 오토바이가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고
3층은 화장실과 식당,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세 사람은 인근 병원과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혹시 모를 진지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방문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거기라니까요. 거기밖에 없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좀 도와줘요. 동생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분명 누나가 그날 저녁 전화를 받고 방문한 곳이 오토바이 상점이라며 경찰관과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상점에 도착했을 때 상점은 셔터가 내려져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싹 뜯어봐. 경찰은 열쇠를 뜯고 들어가 상점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상점 2층 내부에는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오토바이 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1층은 개방형이라서 완전히 터진 공간이라 한눈에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1층과 2층에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자 철수 시간만 낭비하네. 빨리 가서 상점 주인하고 직원들 일접 조사해봐. 한참 조사하던 경찰관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건물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3층을 수사하고 있던 우웨이는 화장실 변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상한데? 3층 옥상에 있는 화장실로 걸어가던 우웨이는 변기에서 마주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웨이 형사는 변기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물통 급수통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손으로 급수통을 쓰다듬으며 한 바퀴를 돌아보던 우웨이는 소리가 이상한데? 우웨이는 순간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사의 직감이란 여기다! 안에 뭐가 있어? 아래층으로 내려가 있던 경찰들은 혼비백산하며 마치 무엇에 쫓기는 듯 옥상으로 올라갔고 급수통 주위에 대기하고 있던 막내 형사가 급수통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급수통에는 시신이 담긴 커다란 검은 봉투가 2개 들어있었는데 경찰은 2 봉지를 힘들게 꺼냈습니다. 한 봉지에는 사람의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가 들어있었고 또 다른 한 봉지에는 사람의 몸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봉지에 담겨있던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런데 왜 가슴, 복부, 허벅지 그리고 여성은 보이지 않는 거야? 경찰은 인근 지역 쓰레기통을 뒤지며 그녀의 소지품과 찾지 못한 신체 일부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오토바이 상점 점원 진호를 긴급 수배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진호는 그의 전처집에 숨어있다 검거되었습니다. 전처집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와 귀금속, 신용카드가 발견되었고 현장에서 진호와 전처를 검거해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조사실에서 이어진 진호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진짜 왔어? 이리 와 앉아. 요즘 실적이 없어서 걱정이라면서 친구끼리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진지는 진호가 마련해준 소파에 걸터 앉으며 고마워. 얘네 잊지 않을게. 그런데 저분은 누구야? 친구? 진지가 보험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설명하려 하자 상점 문단은
셔터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재는 진호의 친구 진혁을 바라보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진혁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는 듯 틀어놓았던 음악 볼륨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하나 들어줬으면 관계 한번 해줘야지. 진지는 대가로 관계를 요구하는 진혁을 보자 기가 막혔습니다. 살다 보니 별 어이없는 인간들이 있었네. 오늘 보험 가입은 없던 것으로 할게. 문 열어! 그러나 괘씸하다는 듯 진혁은 몽둥이를 들고 그녀의 허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진혁은 밧줄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으나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두었던 진혁은 뭐 임마! 빨리빨리 담아. 그건 죽이고. 진호는 진혁이 시키는 대로 그녀의 분리된 시신을 여러 곳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양이 많아지자 힘들어졌습니다. 잘 숨겨뒀다가 내일 먼바다에 가서 버려버리자. 두 사람이 시신을 처리하려던 다음 날 아침, 진지의 남동생과 세 사람이 오토바이 상점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신을 옮기기 위해 자칫 잘못 행동이라도 한다면 인근에서 상점을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과 들이닥칠 것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신을 옮기지 못한 두 사람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씨, 뭐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다면서. 야, 나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닥치고 너 행동이나 조심해. 그 뒤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들의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은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내부를 추가로 조사하던 중 정화조에서 다량의 뼈 조각을 발견하였고 노트북과 핸드폰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끝까지 찾지 못한 그녀의 신체 일부를 찾지 못하고 마무리 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층 주방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심히 지켜보던 경찰은 가스레인지 주위에 흩어져 있는 조그만 고기 덩어리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경찰은 가스레인지 주위에 있던 고기를 수거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04년 2월 6일 검찰은 진혁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진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서미 마코토 51세는 부인 미에 48세와 금실이 좋았습니다. 남편 마코토는 자수성가한 금융가로 정평이 나 있어 금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위스에 사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부부였습니다. 전 증권사에 다니던 마코토는 20여 년 전 퇴사한 후 일본과 국외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리어텐슈타인의 본사가 있어 스위스에도 집이 있고 일본에도 집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부부는 2012년 11월 하순 일본에 잠시 귀국했는데
12월 7일 도치기현 니코시에서 개최하는 파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초대권을 보내준 사람은 수산물 유통회사 사장 와타나베 츠요시 43세였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파티는 와타나베가 호텔 하나 오픈하게 되었는데 일반 호텔은 애완견을 데려갈 수 없으나 이 호텔은 애완견도 같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명 가수도 출연하고 지역 정치인이며 유지들이 많이 참석하니 마코토 부부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펀드 매니저로서 손님들 투자 상담도 해주고 본인 투자도 상담해 주라며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사는 와타나베가 만든 가짜 행사였습니다. 수산물 도매업자 와타나베는 돈 많기로 소문난 마코토 부부가 얼마 전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살해한 후 돈을 빼앗을 궁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호텔 오픈 행사를 한다며 그들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마코토 부부는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와타나베 사장님이 친히 정중하게 모시라며 보내주신 차라고 했습니다. 너무 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탑승한 부부는 파티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차 속에서 와타나베가 건네준 축하 샴페인을 마신 뒤 기절해버렸습니다. 출발 전 와타나베는 샴페인에 미리 수면제를 갈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기절해 있는 부부를 확인한 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마코토 부부의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카드 8개, 현금 29만 엔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한 와타나베는 두 사람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와타나베는 차를 사이타마현 구키시로 몰았습니다. 이 범행을 위해 작년 11월 10일 구키시 사마에 125만 엔을 주고 밭을 사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부부를 살해한 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와타나베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부부를 묻을 땅 주위를 말뚝으로 박고 비닐 천막으로 막은 후 포크레인을 불러 땅을 파두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깊이 파두었던 구덩이에 마코토 부부를 묻고 아무도 모르게 포크레인으로 그 위를 파냈던 흙으로 덮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고 이제 마코토 부부의 신용카드를 원 없이 사용할 일만 남았습니다. 마코토 부부는 12월 14일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귀국을 했을 때 미리 스위스로 돌아갈 왕복 티켓을 구매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코토가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 식사라도 같이 하자며 그의 친척들은 마코토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기로 한 날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코토에게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친척들도 마코토에게 수십 번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분명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부부의 행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갈 만한 곳을 지인들에게 물어 찾아가 봤지만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도쿄역 모 상점에서 마코토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300만 엔 어치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점에서는 워낙 고가의 거래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자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그럼 다음에 오겠다며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카드 결제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있는 상점에 출동해 CCTV에 남아있는 영상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카드를 결제한 사람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접수된 마코토의 실종 사건이 중대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마코토 부부의 지인들을 조사했습니다. 지인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두 부부가 누군가에게 호텔 오픈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 유명 연예인도 참석하고 재력가들이 참석한다고 해 좋아했었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와타나베 수산물 업체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와타나베를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냄새를 맡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경찰은 와타나베를 추적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수사가 시작된 지 1월부터 마코지마에서 도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인들의 증언으로 부부의 아파트에서 탑승했다는 승용차를 찾아 내부 블랙박스와 방범 카메라를 조사해 그들이 탑승했던 차량의 동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 후 조사 결과 차량이 최종적으로 멈춘 곳은 쿠키시의 와타나베 명의로 구매한 농지 앞이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경찰은 쿠키시의 토지에서 마코토 부부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두 부부는 블랙박스에 찍혀있던 처음 아파트를 나섰을 때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와타나베의 범행을 확신하고 추적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긴박하게 돌아가던 사건은 미야코지마에서 마코토의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접수되면서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를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를 역추적해 와타나베가 묵고 있는 숙소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들어간 경찰은 청소세척 세제를 마시고 자살하려 한 와타나베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검거된 와타나베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2013년 1월 30일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와타나베는 가나가와즈코 리조트의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배우기 시작한 보고 중매업은 점점 주문이 많아져 요리사 일을 그만두고 수산물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후반에는 수산물 가공업을 했었는데 2001년 사장으로 취임한 후 고래고기를 취급하며 중동 지역으로 사업을 진출해 수산물 가공 사업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와타나베의 연소득은 3억엔에 달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2008년 후반부터 시작된 거래처 미수금이 쌓이며 자금 조달 악화로 회사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참 고민이 많았던 와타나베는 2011년 봄 어느 날 우연히 지나던 스시점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서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와타나베가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고급 세단을 2대 보유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일반 차량과는 다르다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친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날 이후 손님들과 골프도 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날 스시집에 있었던 손님이 마코토였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친해지고 난 후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코토가 본인을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자 와타나베는 좋은 직업을 가진 것 같다며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코토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주식이 급등하며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냐며 물었습니다. 마코토는 요즘 소비 경기가 살아나 조금 있으면 보석 상품 회사 주식이 급등할 거라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코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와타나베는 그럼 혹시 나도 투자를 할 테니 꼭 본인 돈을 맡아달라며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코토가 투자한다던 보석회사 주식은 계속해서 한가를 치기 시작하더니 와타나베가 투자한 금액 180만 엔을 손실보며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회사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고통스러워하던 와타나베는 마코토에게 손실본 투자 금액을 돌려달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마코토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모두 다 그런 것이라며 올라가기도 하면 내려가기도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마코토는 전 직장에서도 병이 좋지 않았는데 오죽하면 전 직장 동료는 마코토를 회사 내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코토는 작전 세력 주식으로 거액을 움직이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먹었는데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혹할 정도로 성과를 내며 본인을 믿을 수 있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투자금을 작전 세력에 이용해 빼먹은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에 집과 직장을 마련해 둔 것도 모두 그런 이유였습니다. 말이 스위스 본사고 일본 사업장이지 일본에서 주가 조작 후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스위스로 떠나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동료는 추가로 마코토에 대해 폭로했는데 부실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람을 찾아가 짜고 주식을 급등시켜 투자자들을 모집해 정점을 찍을 때쯤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이유 없이 조금씩 상한가를 치는 주식을 눈여겨보다 매수할 것이 뻔했고 개미들이 달려들어 정점을 찍었을 때 계획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마코토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 그가 일본을 떠난다는 소문이 돌자 공항까지 쫓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도 유명한 일화였다고 했습니다. 와타나베는 마코토가 장기간 스위스에 있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전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마코토는 와타나베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와타나베가 먼저 투자라는 것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것 아니냐며 화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귀국한 김에 본인 호텔 기업 행사에 참석하는 유지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마코토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미지가 좋지 않은 본인이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텐데 와타나베가 친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니 그게 한탕 해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가 검거되고 2014년 8월 19일 1심 공판에서 와타나베는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현장에는 있었지만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금품을 갈취할 목적도 없었고 살해할 목적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해한 사람의 지시로 시체 유기와 사기 미수에 대해서는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해했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다면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그럼 살인범이 누구였는데 도움을 주었냐는 질문에
와타나베는 그건 말할 수 없다며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모든 범행이 제3자가 없어도 혼자 가능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목을 조르는 행위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해를 위해 본인 명의로 토지를 미리 구입해둔 점, 그리고 살해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자가 탑승하기 전 밧줄을 미리 사두었던 점을 혼자서 범행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와타나베 변호사는 계속해서 무죄를 호소했지만 2018년 12월 21일 판사는 와타나베 치요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코토는 실종 바로 전날 스위스 계좌에서 일본에 있는 계좌로 700만 엔을 이체해 두었는데 그중 500만 엔을 쓸 곳이 있어 인출해 아파트에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들의 금품을 빼앗으려 했던 와타나베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